옛날 깊은 산속의 한 마을의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철학자 소금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자연의 가치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쩌면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지만 그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두었죠. 잡초가 자라기도 하고 바람에 날린 씨앗에서 이름 모를 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정원이 너무 산만하고 어수선해 보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소금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정원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정원은 화려한 색으로 물들었고 나비와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금쟁이 철학자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이란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에 이런 아름다움이 만들어진 거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말을 듣고 인위적으로 노력하거나 강제하려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모든 것을 성취하려 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적은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밖으로 퍼져나가 산 아래에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무의자연의 정원을 보려고 왔습니다. 소문 덕분에 이 철학은 더욱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소금쟁이 철학자의 말처럼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금쟁이 철학자는 그제야 자신의 무의자연의 삶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음을 깨달았고 다시 조용히 그의 작은 정원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의 정원은 시간에 따라 변해갔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무의자연의 본질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때 조선시대에 유명한 스토리텔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이야기꾼이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와 철학적 사유를 결합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김이야기꾼은 태계 이황의 기이원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청년 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나무를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목공 예품은 모두 뛰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자신의 작품에 항상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뭔가 본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마을 어귀에서 여행 중이던 태계 이황 선생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황 선생은 철수가 만든 목공 예품을 보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철수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고도 너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이황 선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 작품은 나무라는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이황 선생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 고민은 이기이원론의 이치를 깨달아야 풀릴 것이다. 그리고는 철수에게 이기이원론의 원리를 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은 기로서의 물질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들 속에 담긴 이 곧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작품의 디자인 속에는 무엇을 담고 싶었느냐?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조화와 평온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담고자 했던 일한다. 이황 선생이 말했습니다. 내 작품은 형태와 기능을 넘어선 어떤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조화와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야. 철수는 눈을 반짝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물질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에 담고 싶은 본질적인 이치와 메시지를 더욱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결 하나하나에 자신이 생각과 마음을 담아내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작품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이야기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철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살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기쁨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일을 찾아야 하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본성을 실현하는 길이자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길이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이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일적 조선시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강직한 도덕적 기준이 어우러진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매년 가을마다 이기축제라는 행사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율곡, 이의 기일론론을 기념하며 서로의 삶 속에서 이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축제에 가을이는 날이 다가왔고 마을 회관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각자 준비한 음식을 들고 모였고 회관 중앙에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노학자 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유 선생님은 이번 축제에서 이기일 언론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기대에 찼습니다. 유 선생님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율곡 이이의 이기일 언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설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합니다. 당시의 마을에는 알이라는 아름다운 청년과 기백이라는 훤칠한 청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유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알이는 을 상징하는 청년으로 무슨 일이든지 이성을 중시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기백이는 기를 상징하여 감정과 열정을 통해 사는 감성적인 청년이었죠. 두 사람은 성격이 정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배우며 상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리가 무너져 마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했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리와 기백이를 바라봤습니다. 두 청년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아리는 빠르게 제도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리를 얼마나 큰 규모로 어떤 재료로 지을지 상세한 부분을 정리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업무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열정과 협동심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백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노래와 춤을 통해 모두의 사기를 올리고 다리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감동에 움직여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리의 계획과 기백의 열정이 결합되어 아무 문제 없이 새로운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성과 감성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조화로울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기일 언론은 단순히 학자의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유 선생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탄성을 내며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아리와 기백이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며 서로의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이기일 언론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소중한 이론임을 마을 사람들은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독특한 철학자 칼베르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칼베르트 할아버지는 항상 약간 따분해 보이는 이름을 가진 그의 철학 모임, 철학 나눔 바자를 주최하곤 했습니다. 모임은 항상 마을 광장에서 열렸고 주된 참가자는 그의 충실한 제자이자 유일한 이웃인 젊은 청년 야곱이었습니다. 어느 날 칼베르트 할아버지는 흔히 하는 것처럼 야곱과 함께 마을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다름 아닌 이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이었습니다. 칼베르트 할아버지는 진지한 얼굴로 야곱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아, 우리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하네. 우리의 행동이 모두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할 시간이라네. 야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만약 우리 모두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칼베르트 할아버지는 시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게.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정해보자고. 예를 들면 길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모두가 챙겨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가정해볼까? 온 마을이 아주 깔끔하겠지, 안 그런가? 야곱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칼베르트 할아버지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것이 칸트의 멋진 점일세.
우리는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도덕적 의무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일지도 모르지. 나도 가끔 시장에서 억지로 참외 샘플을 더 먹어보려는 욕구를 누르지 못할 때가 있네. 하지만 그런 한순간의 욕망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지표일세.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정원 명령과 더불어 할아버지와의 논의를 통해 상상한 또 다른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매 순간 서로를 배려하며 진실된 의도로 대한다면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게 될 걸세. 그리고 아마 이 모임의 사람들도 더 모일지도 모르지. 철학 모임은 그렇게 하루해가 저물도록 흥미롭게 이어졌습니다. 칸트의 정원 명령은 마치 산들 바람처럼 마을을 감싸며 누구의 심장에도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나온 바나나 껍질 하나가 떨어지면 바로 누군가가 걸음을 멈추고 깨끗하게 치우듯이 말입니다. 칼베르트 할아버지와 야곱이 칸트의 이러한 많은 개념을 통해 이끌어낸 메시지는 작지만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이상적인 모습만을 따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상을 향해 노력하는 태도일 것이란 메타포가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칸트의 윤리학을 바탕으로 한가들의 모임은 소소하지만 확실히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